나, 한지민은 32살에 성공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사람들은 나를 트렌드를 읽는 감각적인 디자이너라고 부른다. 나의 작품들은 잡지와 인테리어 웹사이트를 장식했고 유명 인사들의 저택을 내 손으로 꾸미기도 했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나의 삶은 철저히 정돈되고 고독했다.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나의 아파트는 모던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소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곳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 아침 유부시 정각,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뜨고 습관처럼 침대에서 내려와 나만의 루틴을 시작했다. 요가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직접 내린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섞어 라떼를 만들었다. 나의 주방은 늘 깨끗했고 식탁 위에는 언제나 나만을 위한 한 세트의 식기만이 놓여 있었다. 아침 식사는 주로 간단한 샐러드나 과일이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봤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그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다. 나의 식탁 한쪽에는 늘 비어있는 의자가 있었다. 그 의자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지만 나는 그 빈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때때로 차가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다. 나의 공간은 완벽하게 아름다웠지만 온기가 없었다. 나의 삶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끔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거나 혼자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었다. 사람들은 내가 워커홀릭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나는 일이 없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다.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나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의 아파트는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지만 나의 마음속은 늘 정돈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나의 유일한 취미는 낡은 책들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주말이면 나는 헌책방을 찾아다니며 오래된 책들을 뒤적였다. 낡은 종이 냄새는 내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지만 그 중에는 유독 나의 시선을 끄는 한 권의 책이 있었다. 표지도 없이 낡고 닳아버린 시집처럼 보이는 책. 나는 그 책을 펼쳐본 적이 없었다. 단지 그 책이 가진 신비로운 분위기가 좋아서 혹은 그 속에 숨겨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두었다. 나의 일상 속에는 꽤 오래된 습관 하나가 더 있었다. 침대 옆 협탁의 서랍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 안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오르골과 빛바랜 은색 초승달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목걸이는 어딘가에 찍힌 듯 작게 찌그러져 있었고 색도 많이 발해 있었다. 나는 가끔 잠자리에 들기 전 상자를 열어 물건들을 말없이 바라봤다. 손끝으로 오르골의 톱니바퀴를 만져보지만 오르골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목걸이를 집어들면 차가운 금속에 감촉이 느껴졌다. 내 왼손 목에는 희미한 흉터 자국이 있었다. 그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었지만 나는 늘 그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마치 잊혀진 기억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물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것들이 나의 삶에서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라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 의미를 외면하며 살아왔다. 어느 비오는 퇴근길이었다. 나는 촉박한 마감 기한 때문에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우산을 쓰고 빗속을 걷는데 저 멀리 앞에서 짐을 잔뜩 든 노부부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가 들고 있던 비닐봉투가 터지면서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가서 도와주면 약속 시간에 늦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내 안에 어떤 따뜻한 마음이 나를 움직였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아이고, 괜찮아요. 아가씨 바쁠 텐데. 나는 미소 지으며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주섬주섬 물건을 줍는 도중 할아버지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떨어진 지갑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지갑을 주어 할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어르신, 지갑이 떨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지갑을 받아들었다. 아이고, 이걸 떨어뜨린 줄도 몰랐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 할머니도 고마움에 연신 고개를 숙였다. 천사 같은 아가씨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그들의 감사 인사에 쑥스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나의 작은 친절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비록 약속 시간에 약간 늦었지만 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나의 텅 빈 마음에 희미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나의 삶은 이렇게 조용하고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내가 잊고 살았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의 일상은 늘 그랬듯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 안정 속에서 나의 외로움을 감추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나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큰 기회를 잡게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 부호 중 한 명인 강 회장님 댁에 오래된 별장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다. 강 회장님은 문화유산 보존에도 관심이 많아. 별장의 원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작업을 원했다. 이 프로젝트는 나의 디자인 철학과도 잘 맞아떨어졌고 나의 명성을 한 단계 더 높여줄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별장은 서울 외곽의 숲속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처럼 느껴졌다. 별장에 대한 사전 조사를 위해 자료들을 살펴보던 중 나는 별장의 이름이 푸른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어딘가 잊혀진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을 들었던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프로젝트를 위해 직접 별장을 방문했다. 별장은 웅장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별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나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나는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나무 바닥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먼지 낀 창문 너머로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묘한 향기를 풍겼다. 별장을 둘러보던 중 나의 발걸음이 멈췄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문은 낡았고 문고리도 녹슬어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그 방에 강하게 이끌렸다. 마치 그 방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이 방은 별장 도면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마치 숨겨진 공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낡은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별장에서 머물며 디자인 구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오직 그 잠긴 방에만 쏠려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낯선 소년과 함께 이 별장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불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희미했고 그의 목소리는 흐릿했다. 꿈속에서 나는 그 소년과 함께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어떤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 멜로디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했지만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멜로디였다. 잠에서 깨면 나의 머릿속에는 꿈의 잔상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나는 왠지 모르게 슬픔에 잠겼다. 나의 현장 스태프들은 별장의 으스스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여기 너무 으스스해요.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맞아요. 저번에 화장실 거울에 누가 낙서해 놓은 것 같았는데 지워도 또 생기더라고요. 나는 그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밤이 되면 나 역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낡은 나무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마치 별장 자체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다시 그 잠긴 방으로 향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이 방이 나의 잃어버린 기억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받았다. 나는 자물쇠를 풀기 위해 여러 도구를 사용했지만 자물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흉터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나의 머릿속에는 잊혀졌던 기억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르골, 초승달 목걸이, 그리고 불길. 나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초승달 목걸이를 떠올렸다. 혹시 이 목걸이가 이 방의 자물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서둘러 아파트로 돌아가 목걸이를 가져왔다. 다시 별장으로 돌아온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들고 잠긴 문을 바라봤다. 문고리 근처에 희미하게 패인 홈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목걸이의 초승달 부분을 그 홈에 맞춰보았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나의 예감이 맞았다. 이 목걸이는 이 방을 열 수 있는 열쇠였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문이 열리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낡은 책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은 먼지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수많은 책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서재가 나타났다. 한쪽 벽에는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피아노 위에는 먼지 쌓인 오르골이 올려져 있었다. 내가 집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오르골과 똑같은 오르골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캔버스에 그려진 낡은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먼지로 희미해진 초상화 속에는 앳된 얼굴의 소년이 미소 짓고 있었다. 소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의 머릿속에서 강렬한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꿈속에서 보았던 소년의 얼굴,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그의 눈빛. 나는 초상화에 손을 뻗었다. 나의 손가락이 초상화 속 소년의 얼굴에 닿는 순간 나의 머릿속에서는 폭풍처럼 잊혀졌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소년의 이름은 강준호. 우리는 이 별장에서 함께 자랐다. 우리는 서로의 첫사랑이었다. 그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아왔다.
나의 첫사랑, 나의 잃어버린 과거, 이 모든 것이 이 별장에, 그리고 이 방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나의 텅 비어 있던 마음에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슬픔,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 나는 잊고 살았던 나의 첫사랑을 다시 만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나는 그 모든 기억을 잊고 살았던 것일까? 나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이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의 고유하고 익숙한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잃어버린 첫사랑의 흔적을 쫓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나의 발걸음은 낡은 피아노를 향했다. 피아노 건반 위에는 먼지 쌓인 악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악보에는 내가 꿈속에서 들었던 멜로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별장의 비밀스러운 서재에서 잃어버렸던 기억과 마주한 후 나의 세상은 뒤집혔다. 강준호, 나의 첫사랑, 그 이름과 함께 떠오른 기억의 파편들은 나를 혼란과 슬픔 속에 빠뜨렸다. 나는 왜 그를 잊고 살았을까? 왜 이 중요한 기억이 내 삶에서 통째로 지워졌을까? 그 질문들은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더듬었다.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멜로디는 꿈속에서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아름답고도 슬픈 멜로디. 그것은 우리 둘만의 노래였다. 연주를 하는 동안 나는 잃어버렸던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어린 준호와 이 별장에서 함께 뛰놀던 기억, 피아노를 함께 배우던 순간들, 비밀 아지트였던 서재에서 함께 책을 읽던 시간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별장에서 발생했던 화재, 준호가 나를 불길 속에서 구해냈던 아비규환의 순간, 그 후의 기억은 온통 희미했다. 내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준호는 사라졌고 나는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었다. 그리고 나의 손목에는 이 흉터가 남았다. 밤새도록 서재에 앉아 잃어버린 기억들과 씨름했다. 낡은 오르골을 손에 쥐었다. 그 오르골은 준호가 내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이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치 나의 잃어버린 기억처럼 오르골도 멈춰버린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별장의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했지만 나의 마음은 오직 준호를 찾는 데 있었다. 나의 현장 스태프들은 내가 갑자기 잠긴 방에 집착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특히 김서연 씨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강 회장님의 친척이라는 명목으로 별장 리모델링을 감독했지만 사실상 나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김서연은 강 회장님의 먼 친척으로 강 회장님의 아들이자 유일한 후계자인 강준호와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별장의 비밀스러운 서재를 찾아낸 것을 알게 되자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빼앗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지민 씨, 그 방은 개인적인 공간이니 함부로 들어가시면 곤란합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도면에도 없는 방을 멋대로 열다니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죠. 하지만 이 방은 별장 리모델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 방은 별장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연은 나의 말을 비웃었다. 별장의 역사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저 방은 그저 강준호 도련님이 어릴 적에 잠시 놀던 공간일 뿐이에요. 특별한 의미 같은 건 없습니다.
그녀는 마치 내가 서재에서 무엇을 찾았는지 궁금해하는 듯 나의 표정을 예리하게 살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았다는 사실이나 준호와의 관계를 밝힐 수 없었다. 그녀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그녀는 내가 이 별장과 준호에게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는 것을 원치 않는 듯 했다. 나는 김서연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직감했다. 그녀는 준호의 과거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는 듯 했다. 나의 첫사랑인 준호가 이 별장의 주인이자 강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과 동시에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며칠 후 별장 리모델링에 문제가 발생했다. 중요한 자재가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고 일부 자재는 주문한 것과 다른 종류로 배송되었다. 나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썼지만 일은 계속 꼬였다. 스태프들은 피로를 호소했고 작업은 지연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 나의 촉은 정확했다. 나는 김서연을 의심했다. 그녀는 별장 리모델링을 감독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오히려 방해에 가까웠다. 나는 밤늦게까지 홀로 별장에 남아 작업 상황을 확인했다. 자재 창고의 잠금 장치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어 있었고 중요한 설계 도면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김서연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내가 별장 리모델링에 실패하도록 만들어 나를 이 별장에서 쫓아내려 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로 했다. 나는 이지은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진실의 힘을 믿게 되었다. 숨기면 숨길수록 상대방에게 휘둘릴 뿐이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강 회장님은 해외에 계셨고 준호는 소식이 없었다.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것에 맞서야 했다. 나는 김서연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행적과 재정 상태, 그리고 그녀가 별장에 대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다. 나는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고 그녀의 통화 내역과 계좌 내역을 은밀하게 조사했다. 나의 조사 능력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섬세함과 디테일을 파고드는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조사 끝에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소연은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 그녀는 도박과 투자 실패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강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특히 이 별장은 강준호가 유일하게 물려받은 재산이었기에 그녀는 이 별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준호가 사고로 인해 장기간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별장을 처분하려 했다. 하지만 강 회장님이 별장 리모델링을 결정하면서 그녀의 계획은 틀어지게 된 것이다. 나는 그녀가 준호의 사고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나의 기억 속에서 준호는 화재 후 사라졌다. 김서연은 준호의 사고를 이용하여 별장을 차지하려 했을지도 몰랐다. 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의 첫사랑의 실종과 이 별장의 비밀, 그리고 김서연의 욕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나는 별장에서 준호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서재의 책들 속에서, 낡은 가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숨겨진 공간들 속에서. 그러던 중 나는 낡은 피아노 악보책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준호와 어린 내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준호의 글씨로 우리들의 비밀 아지트 영원히 잊지 않을게 라고 적혀 있었다.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나를 잊지 않았다.
그는 우리들의 비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몸을 돌렸다. 별장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고독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 그의 왼손 목에는 희미한 흉터 자국이 보였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와 똑같은 흉터였다. 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얼굴은 내가 기억하던 어린 준호의 얼굴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의 눈빛은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강준호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나의 잃어버린 첫사랑이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한지민입니다. 이 별장 리모델링을 맡은 디자이너입니다. 그는 나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나를 훑어보더니 왠지 모르게 불편해하는 듯했다. 그는 내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기억했다. 아니, 이제 막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 김서연이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준호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도련님 언제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친절하게 굴었다. 준호는 김서연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다시 내게로 향했다. 그는 김서연에게 나를 소개받았지만 나의 이름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내가 자신의 첫사랑 한지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나의 심장이 아파왔다.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나의 첫사랑은 나를 잊었다. 김서연은 준호에게 별장 리모델링 상황을 설명하며 나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한지민 씨가 별장 리모델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재 배송도 지연되고 도면도 사라지고 아무래도 능력 부족인 것 같아요. 도련님께 실망감을 안겨드릴까봐 걱정입니다. 나는 김서연의 비열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나를 제거하기 위해 준호 앞에서 나를 모함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거짓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는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고민했다. 준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김서연은 나를 제거하려 한다.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것에 맞서야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준호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준호의 숙소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놀란 듯했다. 무슨 일이죠?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와 당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나를 자신의 서재로 안내했다. 나는 서재에 앉아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잃어버렸던 기억, 우리의 첫사랑, 별장에서의 화제,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를 잊고 살았는지. 나는 그에게 낡은 초승달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이 목걸이,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목걸이를 말없이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 미묘한 동요가 일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확인하더니 나의 흉터와 비교해봤다. 똑같은 흉터였다. 이 모든 게 정말인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우리는 이 별장에서 함께 자랐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당신은 사라졌고 저는 당신에 대한 기억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별장의 비밀 서재에서 찾은 낡은 사진과 악보를 보여주었다. 사진 속의 어린 우리, 그리고 우리의 멜로디가 담긴 악보. 그는 사진을 보더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지민아.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내가 너를 잊었다니. 그는 나를 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과의 재회. 그것은 기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미안해. 그가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이제라도 당신을 찾았으니.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화재 후 자신이 어떻게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기억을 잃었는지 들려주었다. 그는 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채 살아왔다고 했다. 김서연은 그에게 과거의 진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 했다. 준호는 김서연의 악행에 대해 알게 되자 분노했다. 김서연 이모가 내게 그런 짓을 했다니. 그녀는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억을 되찾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는 제가 별장 리모델링을 실패하도록 만들어 저를 이 별장에서 쫓아내려 합니다. 준호는 나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김서연의 악행을 밝혀내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자. 나는 그의 결심에 안도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첫사랑이 나의 곁에 있었다. 우리는 함께 김서연에게 맞설 준비를 해야 했다. 나의 고요했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지만 나는 이 모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되찾았으니까. 나의 첫사랑, 강준호.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강준호와의 재회는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지만 동시에 더 큰 시련을 예고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우리는 김서연이 단순한 질투심 많은 친척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존재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준호의 사고와 나의 기억 상실에 깊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우리는 김소연의 음모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우리의 잃어버린 과거를 완전히 되찾아야 했다. 준호는 나의 곁에서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강 회장님의 아들이자 별장의 주인이었지만 김소연은 여전히 그의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준호는 사고 이후 해외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거의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했기에 회사와 별장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김서연의 손에 있었다. 그녀는 준호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를 조종했고 별장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 했다. 우리는 김서연의 계략을 밝히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였다. 준호는 겉으로는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며 김서연을 안심시켰다. 나는 별장 리모델링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김서연의 행동을 주시하고 그녀의 약점을 찾았다. 나의 디자인 작업은 이제 단순한 인테리어를 넘어 진실을 파헤치는 위장된 임무가 되었다. 나는 별장의 모든 구석을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준호와 내가 어릴 적 함께 놀던 비밀 장소들을 중심으로 김서연이 숨기고 있을 만한 단서들을 찾았다. 서재의 낡은 책들 사이에서, 피아노 건반 아래에서, 심지어 벽난로 굴뚝 안에서까지. 나의 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예리한 관찰력을 발휘했다. 작은 틈새, 희미한 얼룩, 이상하게 배치된 가구.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김서연은 나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녀는 나의 현장 스태프들을 통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고 별장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나를 감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내가 준호의 기억을 되찾게 할까봐, 혹은 내가 자신의 숨겨진 악행을 파헤칠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별장 2층 복도에서 김서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봤다. 한지민 씨,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건 좋지만 너무 오버하는 것 같군요. 괜히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도련님은 아직도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는 것은 저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 말에 김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떠보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심리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불안감은 나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준호는 별장에 머물면서 김서연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해왔는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했다. 김서연은 준호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었고 그의 치료 과정을 빌미로 그의 모든 외부 활동을 제한했다. 심지어 준호에게 그의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주입하기도 했다. 그녀는 준호가 과거의 사고로 인해 심각한 기억 상실을 겪고 있으며 그의 주변에는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세뇌시켰다. 지민아, 김서연 이모는 내가 너에 대한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용했어. 준호가 밤늦게 나의 작업실로 찾아와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다 그의 계획대로 되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필요했던 거야.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이곳에 나타나서 당신의 기억을 되찾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지. 그리고 내가 당신의 재산에 눈독 들이는 사람이라고 당신에게 말했던 거야. 우리는 김서연의 음모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단순한 정황 증거로는 그녀의 뿌리 깊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나는 김서연의 집무실을 몰래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집무실에는 분명 그녀의 모든 악행이 담겨 있을 만한 자료들이 있을 터였다. 어느 날 새벽, 별장이 모두 잠든 시간. 나는 조용히 김서연의 집무실로 향했다. 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별장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내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의 손은 기계의 원리를 이해하듯 능숙하게 움직였다. 집무실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나는 뭔가 숨겨진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벽장 뒤편에 낡은 책장을 발견했다. 책장 뒤에는 벽과 연결된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금고를 열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다. 나의 손끝은 마치 고장난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듯 숫자의 조합을 찾아 헤맸다. 그때 나의 손목 흉터가 다시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흉터가 뜨거워지면서 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숫자의 조합이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나는 준호와 내가 처음 만났던 날짜를 금고 비밀번호로 입력했다. 그러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와 함께 낡은 노트북 한 대가 들어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김서연의 모든 악행이 담긴 파일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준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그의 치료 기록을 조작했으며 심지어 준호가 사고를 당한 날 별장의 방화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마비시켰다는 증거까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준호가 화재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 기억을 잃을 경우 별장을 비롯한 그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차지할 계획이었다. 그녀의 욕망은 상상을 초월했다. 나는 충격에 손이 떨렸다. 김서연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살인 미수범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잊은 채 살아왔다. 나의 기억 상실은 그녀의 완벽한 계획 중 하나였던 것이다. 나는 모든 증거 파일을 나의 휴대폰으로 옮겨 담았다. 그리고 조용히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나의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나는 당장이라도 김서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악행을 폭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함을 잃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다. 나는 증거들을 준호에게 보여주었다. 준호는 증거들을 보며 격분했다.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느껴졌다. 이런 악마 같은 짓을 하다니 내가 김서연 이모를 믿었다니. 우리는 그녀를 법정에 세워야 해. 준호야, 내가 말했다. 부모님의 죽음과 당신의 사고,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해. 우리는 강 회장님께 이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강 회장님은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기에 직접 연락하기는 어려웠다. 우리는 강 회장님의 최측근 비서인 박 비서님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 비서님은 오래전부터 강 회장님을 모셔왔고 준호의 어린 시절도 알고 있는 분이었다. 박 비서님은 우리의 증거들을 보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도련님이 이모님에게 그런 짓을 당하셨다니.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불찰이었습니다. 박 비서님, 지금 중요한 건 김서연의 악행을 세상에 밝히는 것입니다. 준호가 말했다. 이모는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억을 조작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박 비서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련님,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강 회장님께 보고하고 김서연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는 박 비서님과 함께 김서연을 고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언론은 다시 한번 우리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강 회장 아들 강준호, 잃어버린 기억 찾고 사촌 김서연의 음모 폭로, 별장 화재의 진실, 살인 미수 혐의까지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다. 김서연은 모든 것이 조작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발뺌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녀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재판은 시작되었다. 김서연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악행을 부인했다. 그녀는 나를 강준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으로 몰아갔고 준호에게는 기억 상실로 인한 정신 착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변호인들은 우리의 증거들이 조작되었다고 맹렬히 공격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어떻게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김서연의 악행을 어떻게 추적했는지 상세하게 증언했다. 나는 금고에서 발견한 김서연의 비자금 장부와 그녀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들을 공개했다. 나의 증언은 치밀했고 증거는 명확했다. 준호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김서연이 자신에게 행했던 정신적인 학대와 통제에 대해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는 자신이 기억을 잃었을 때 김서연이 자신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김서연의 꼭두각시처럼 살았는지 고백했다. 그의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재판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김서연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압박하려 했다. 그녀는 언론을 조작하려 했고 증인들을 회유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의 문제 해결팀은 김서연의 모든 거짓과 조작을 밝혀냈다. 우리는 그녀가 재판의 증거들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나는 김서연이 별장 화재 당시 방화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마비시켰다는 사실을 증명할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다. 그것은 김서연이 화재 전날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업체를 찾아가 방화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이었다. 이 녹취록은 내가 김서연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음성 파일이었다. 녹취록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김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거짓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판사는 김서연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악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감과 함께 깊은 광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우리를 향해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다. 너희들이 행복할 것 같아. 너희들의 과거는 영원히 너희를 따라다닐 거야. 나는 그녀의 저주를 무시했다. 우리는 승리했다. 단순히 재판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을 밝혀냈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았다. 준호는 나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지민아,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모든 게 다 끝났어.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쌌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기억,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까지.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법원을 나오면서 수많은 기자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그들의 질문에는 존경과 찬사가 섞여 있었다. 한지민 씨, 강준호 씨, 두 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고 가족의 비극을 밝혀낸 소감이 어떠십니까? 준호는 나의 손을 잡고 마이크 앞에 섰다. 우리는 진실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았다.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었다. 나의 고요했던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첫사랑을 되찾았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았으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김서연의 몰락 이후 별장은 더 이상 어둡고 으스스한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언론은 우리의 모든 행보를 주시했고 대중은 우리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과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갇히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하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강준호는 사고 이후 해외에서 받았던 모든 치료 기록과 정신과 상담 기록을 재검토했다. 김서연이 의도적으로 그의 기억 상실을 부추기고 왜곡된 정보를 주입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준호는
오랜 시간 자신을 억압했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되찾았다. 그는 강 회장님께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강 회장님은 아들의 고통에 깊이 탄식하며 김서연의 모든 직위와 재산을 박탈했다. 강 회장님은 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제는 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준호와 함께 별장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넘어 우리의 치유 과정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작업이 되었다. 우리는 별장의 모든 공간에 우리의 추억과 희망을 담아내려 노력했다. 서재는 이제 더 이상 잠긴 비밀의 방이 아니었다. 그곳은 우리의 기억이 되살아난 곳이자 우리가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 되었다. 낡은 피아노는 수리되어 아름다운 멜로디를 다시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함께 앉아 어릴 적 즐겨 연주했던 곡들을 다시 연주하곤 했다. 오르골도 다시 작동하여 아름다운 자장가를 들려주었다. 별장 리모델링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나의 디자인 철학을 최대한 발휘하여 별장의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안함을 더했다. 준호는 나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는 과정에서 별장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내게 들려주었고, 우리는 함께 별장의 모든 공간에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별장의 모든 방에 우리의 어린 시절 사진과 우리가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들을 걸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담긴 곳이지만 이제 그곳은 행복한 기억들로 채워졌다. 나의 문제 해결팀은 별장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및 디자인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과 악덕 업주들을 고발하는 새로운 팀을 만들었다. 우리는 나처럼 억울한 피해를 입은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을 돕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나의 팀은 이제 연예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는 팀으로 성장했다. 준호는 강 회장님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타고난 사업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쫓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가 되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나는 나의 디자인 철학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그를 도왔다. 우리는 매일 밤 별장의 서재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 서로가 겪어야 했던 고통, 그리고 이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 준호는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민아, 내가 너를 잊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해. 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었잖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준호야, 우리는 이제 서로를 찾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그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기억과 다시 찾아온 사랑을 연결하는 끈이 되었다. 준호의 손목에 있는 흉터와 나의 흉터가 서로를 마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인연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어느 날 별장 리모델링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나는 준호와 함께 별장 옥상에 올라섰다. 옥상에서는 울창한 숲과 함께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지민아, 여기는 어릴 적에 우리 둘만의 비밀 장소였어.
준호가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별을 보면서 미래를 꿈꿨지. 기억나.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여기서 커서 무엇이 될지 이야기했었어.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고, 나는 너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지. 준호가 나의 말을 이었다. 이제 보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꿈꾸었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너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은 마치 우리의 잃어버린 기억들이 다시 빛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별장 리모델링 완공 기념식이 열렸다. 강 회장님과 강 회장님의 친지들, 그리고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강 회장님은 준호와 나를 소개하며 우리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서연의 악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준호와 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나는 단상에 올라 별장 리모델링에 대한 나의 철학을 설명했다. 이 별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시간의 흔적과 기억의 조각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 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이 별장이 강 회장님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방문객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선물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발표가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특히 준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나의 가장 큰 팬이자 지지자였다. 준호도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나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저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배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요. 저는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김서연에게 휘둘리던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우리는 별장 정원에서 함께 산책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지민아, 오늘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준호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준호야.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야.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잔디밭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린 시절처럼 우리는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슬픔과 상처가 아닌 희망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의 일상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준호와 나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이면 별장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았다. 우리의 사랑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하듯 더욱 깊어졌다. 나는 나의 김준호 행복 수리센터에서 젊은이들에게 디자인과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쳤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웠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겪었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이지은은 나의 희망수리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상실증 환자들을 위한 예술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림과 음악, 연극을 통해 환자들이 잊혀진 기억을 되찾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진정한 예술가가 되었다. 준호는 그의 사회적 기업을 통해 많은 노숙자들과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는 그들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었다. 그의 회사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겪었던 시련을 통해 희망을 보았고 잃어버린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고 나의 첫사랑과 다시 만났다는 희망의 흔적이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이 모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는 나의 첫사랑을 되찾았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다.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서연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고 준호와 나의 기억이 온전히 맞춰진 후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별장은 우리의 치유와 재회의 상징이 되었고 나의 디자인 철학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기억을 치유하는 공간 디자인월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심리적인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나갔다. 준호 역시 그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성장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삶은 늘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주는 법. 우리의 행복도 잠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찾아왔다. 준호의 아버지인 강 회장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급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신 것이다. 강 회장님은 오랜 시간 강경하게 회사 경영권을 준호에게 넘겨주는 것을 거부해왔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준호에게 경영 수업을 받도록 지시했다. 준호는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회장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 회장님의 회사 강성그룹반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으로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강했다. 젊은 나이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준호가 이곳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더욱이 회사 내부에는 김서연에게 동조했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들은 준호의 경영 능력과 자질을 의심하며 사사건건 그를 견제했다. 나는 준호의 곁에서 그의 고충을 함께 나눴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회사의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했고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애썼다. 그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신의 경영 철학을 전통적인 기업 문화에 접목시키려 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지민아, 정말 힘들다. 이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도 듣지를 않아. 준호가 밤늦게 별장으로 돌아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준호야.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 통할 거야. 나는 준호의 사업을 돕기 위해 강성그룹의 기업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것은
나의 디자인 철학을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나는 하츠 소통과 협업을 위한 공간파이라는 주제로 강성그룹의 본사 리모델링 계획을 제안했다. 딱딱하고 권위적인 사무실 분위기를 벗어나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제안은 회사 내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강 회장님의 오랜 신복이자 준호를 견제하는 핵심 인물인 박상무는 나의 계획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보수적인 디자인을 고수하며 나의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폄하했다. 한지민 씨, 기업의 공간은 기업의 권위와 위상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감히 젊은 디자이너가 와서 회사의 근간을 흔들려 하는군요. 이런 불필요한 리모델링은 회사의 재정만 낭비할 뿐입니다. 박상무가 임원 회의에서 나의 제안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말했다. 나는 그의 냉소적인 시선에 굴하지 않았다. 박상무님,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재무제표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창의성과 행복, 그리고 소통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희의 디자인은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것을 넘어 강성그룹의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나의 열정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박상무는 비웃기만 했다. 그는 나와 준호를 얕잡아 보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서 김서연과 비슷한 종류의 적대감을 느꼈다. 그는 준호의 경영권 승계를 반대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이지은은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강성그룹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준호의 사회적 기업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고 강성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홍보했다. 그러나 박상무는 이지은의 개인마저도 못마땅하게 여겼다. 연예인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강성그룹의 이미지를 오히려 망칠 수 있어요. 그는 언론을 통해 이지은의 활동을 비난했다. 우리는 박상무의 견제 속에서 힘든 싸움을 이어갔다. 그는 회사 내부의 권력을 이용하여 우리의 모든 계획을 방해했다. 중요한 결제를 지연시키고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숨겼다. 그는 준호가 경영권을 승계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나는 박상무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의 숨겨진 약점과 그의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찾아내려 했다. 나의 문제 해결팀은 박상무의 과거 행적과 재정 상태, 그리고 그가 회사 내부에서 벌인 부패 행위들을 은밀하게 조사했다. 나의 촉은 정확했다. 박상무는 오랜 기간 동안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사익을 챙겨왔다. 그는 준호의 개혁이 자신의 부패를 드러낼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나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그의 횡령 내역, 비자금 장부, 그리고 그의 불법적인 거래를 증언하는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다. 나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준호에게 보여주었다. 준호는 증거들을 보며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박상무님이 이런 짓을 했다니 아버지의 오랜 신복이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회사를 좀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이 개혁을 시도하자 자신의 부패가 드러날까봐 당신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우리는 강 회장님께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기로 했다. 강 회장님은 병상에서 우리의 보고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오랫동안 신뢰했던 박상무의 배신에 깊이 탄식했다. 강 회장님은 즉시 박상무를 해임하고 회사 내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지시했다. 박상무는 모든 것을 잃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박상무의 해임 후
강성그룹 내부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준호는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의 경영 철학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나의 기업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강성그룹의 본사를 소통과 혁신을 위한 열린 공간추로 탈바꿈시켰다. 나는 낡고 딱딱했던 사무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 칸막이를 없애고 개방적인 업무 공간을 만들었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협업 공간을 마련했다. 휴식 공간에는 편안한 소파와 식물들을 배치하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벽면에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를 설치했고 곳곳에 창의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을 전시했다. 처음에는 변화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익숙했던 환경이 바뀌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직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꾸준히 직원들과 소통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는 나의 디자인이 단순히 예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이지은도 강성그룹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소통하고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점차 직원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딱딱했던 회의 분위기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토론의 장으로 변했고 부서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협업이 활발해졌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고 회사 전체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강성그룹은 이제 더 이상 보수적인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나의 김준호 행복 수리센터와 준호의 사회적 기업은 강성그룹과 협력하여 더 큰 시너지를 창출했다. 우리는 강성그룹의 기술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지은은 우리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대중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 모델의 사례가 되었다. 강 회장님은 병상에서 우리의 활약상을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그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그는 준호에게 완전히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강성그룹은 이제 준호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나는 나의 디자인 철학이 현실에서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나의 곁에는 나의 첫사랑 준호가 있었고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과 일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준호와 함께 우리가 리모델링한 강성그룹 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사무실은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남아 일을 하거나 휴식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민아, 정말 고마워. 준호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김서연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아니야, 준호야.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야.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내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우리는 함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고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는 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쌌다. 우리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었다.
나는 나의 삶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이 모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는 나의 첫사랑을 되찾았고 나의 재능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두 연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다.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성그룹의 변화는 순조로워 보였다. 준호는 회사에 새로운 리더로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했고 나의 디자인과 이지은의 사회적 활동은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우리는 모두가 꿈꾸던 이상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가 도사리고 있는 법. 예기치 못한 위기가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성그룹의 주력 사업인 제조업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핵심 부품의 품질 결함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제품 리콜 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는 회사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강성그룹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언론은 연일 강성그룹의 위기를 대서특필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나는 준호의 곁에서 그의 고통을 함께 느꼈다.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문제 해결에 매달렸다. 공장을 찾아 밤샘 조사를 벌였고 모든 생산 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부품 납품 업체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했고 내부 조사팀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민아, 정말 미치겠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준호가 밤늦게 별장으로 돌아와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려 했다. 내가 경영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준호야.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분명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찾아내야 해. 나의 문제 해결 팀은 강성그룹의 품질 결함 사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내부 고발자를 찾았고 부품 생산 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다. 나의 예민한 감각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품질 결함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우리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회사 내부에서 준호를 반대하는 세력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박상무의 해임 이후 잠잠했던 그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준호의 경영 능력 부족을 부각시키며 그가 강성그룹의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강 회장님을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여론까지 형성하려 했다. 이지은도 이번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강성그룹의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그녀가 참여했던 사회적 캠페인과 봉사활동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성그룹이 문제인데 연예인이 무슨 자격으로 사회적 책임을 논하냐는 비아냥거림이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활동이 준호에게 오히려 짐이 될까봐 걱정했다. 오빠, 저 때문에 강성그룹이 더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이지은이 자책하며 말했다. 제가 나서서 괜히 아니야, 지은아. 넌 아무 잘못 없어.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이건 명백한 음모야.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 나는 부품 결함의 원인을 파고들수록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결함이 발생한 부품들은 모두 특정 하청 업체인 이대진 부품거래에서 납품받은 것이었다.
대진부품은 박상무가 오랜 기간 거래해왔던 업체였고 최근에는 준호가 대진부품과의 계약을 재검토하려 했던 참이었다. 나의 촉은 대진부품과 박상무의 연결고리에 있었다. 하지만 박상무는 이미 해임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된 상태였다. 그가 이 모든 일을 지시했을 리는 없었다. 나는 박상무의 뒤에 또 다른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그 배후는 강성그룹 내부에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았다. 나의 팀은 대진부품의 내부를 은밀하게 조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대진부품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박상무의 동생이었다. 박상무는 해임된 이후에도 자신의 동생을 통해 대진부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동생을 이용하여 강성그룹의 품질 결함이 있는 부품을 납품하게 했다. 그의 목적은 준호의 경영 능력을 흠집내고 강 회장님을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강성그룹의 경영권을 다시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증거를 준호에게 보여주었다. 준호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박 상무님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박 상무를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해. 그리고 그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밝혀야 해. 내가 말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거야. 우리는 박 상무를 다시 고발했다. 사건은 다시 한번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강성그룹 품질 결함 사태, 박상무의 복수극으로 밝혀져 은밀한 자금 흐름, 강성그룹을 흔든 검은 그림자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대중은 충격과 함께 분노했다. 재판은 다시 시작되었다. 박상무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발뺌하려 했다. 그는 자신은 강성그룹의 미래를 걱정했을 뿐이며 준호가 능력이 부족하여 회사를 망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준호를 얕잡아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어떻게 대진부품의 내부를 조사하고 박상무의 동생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는지 상세하게 증언했다. 나는 대진부품에서 납품된 불량 부품의 생산 과정에 대한 데이터와 박상무가 그의 동생에게 불량 부품 납품을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은 나의 팀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진부품 내부에서 확보한 것이었다. 준호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상무가 오랜 기간 자신을 어떻게 견제하고 방해했는지 증언했다. 그는 자신의 경영 철학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의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박상무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우리를 압박하려 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고 증인들을 회유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의 문제 해결팀은 박상무의 모든 거짓과 조작을 밝혀냈다. 우리는 그의 변호인들이 재판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나는 박상무가 대진 부품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그의 해외 비밀 계좌 내역을 공개했다. 그 계좌에는 대진 부품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막대한 비자금이 쌓여 있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박상무의 악행을 명확하게 입증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판사는 박상무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횡령, 배임, 그리고 회사 기밀 유출 혐의까지.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과 함께 깊은 광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우리를 향해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다. 강성그룹은 망할 거야. 너희들 때문에 망할 거라고.
나는 그의 저주를 무시했다. 우리는 승리했다. 단순히 재판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을 밝혀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냈다. 준호는 나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지민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었을 거야.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쌌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이제는 서로의 믿음을 통해 더 강해졌다. 강성그룹은 이제 박상무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 법원을 나오면서 수많은 기자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그들의 질문에는 존경과 찬사가 섞여 있었다. 한지민 씨, 강준호 씨, 두 분의 활약에 강성그룹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두 분의 활약이 강성그룹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준호는 나의 손을 잡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강성그룹은 앞으로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지민 씨는 강성그룹의 모든 공간 디자인을 총괄하며 직원들의 행복과 창의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는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았다.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었다. 나의 김준호 행복 수리센터는 더욱 성장했고 준호의 사회적 기업은 강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 이지은은 우리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대중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강 회장님은 병상에서 우리의 활약상을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그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그는 준호에게 강성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강성그룹은 이제 준호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나는 나의 디자인 철학이 현실에서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나의 곁에는 나의 첫사랑 준호가 있었고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과 일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준호와 함께 우리가 리모델링한 강성그룹 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사무실은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남아 일을 하거나 휴식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민아,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김서연이나 박상무 같은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었을 거야. 준호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준호야.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야.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내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우리는 함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고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는 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쌌다. 우리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었다. 나는 나의 삶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이 모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는 나의 첫사랑을 되찾았고 나의 재능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두 연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다.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다. 강성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고 박상무의 음모를 분쇄한 후 준호와 나는 더욱 단단해졌다.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고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다. 강 회장님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준호에게 강성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완전히 위임했다. 준호는 약속대로 강성그룹을 이룬 추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이루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변화시켰다. 나는 그의 곁에서 강성그룹의 모든 공간을 소통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나의 김준호 행복 수리센터는 한지민 디자인 앤 소셜 이노베이션 랩안으로 이름을 바꾸고 더욱 확장되었다. 나는 이곳에서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을 운영했다. 젊은 디자이너들과 사회적 기업가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제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개발했다. 우리는 단순한 공간 디자인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디자인의 힘을 믿었다. 나의 손목에 남은 흉터는 이제 나의 디자인 철학의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였다. 이지은은 국민 여배우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녀는 연기 활동 외에도 기억을 잃은 이들을 위한 예술치유 재단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 예술을 통해 잊혀진 기억을 되찾고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재단은 준호의 강성그룹과 나의 랩의 후원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어느 날 이지은이 나를 찾아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오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별장에서 화재가 났던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들고 싶어요. 나는 놀라서 이지은을 바라봤다. 우리의 아픈 기억을. 네, 하지만 아픈 기억만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찾아내고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이지은의 제안에 동의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충분히 가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우리는 영화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나는 영화의 미술 감독으로 참여하여 별장의 모습을 실제처럼 재현하고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치유를 공간적으로 표현하려 노력했다. 이지은은 주연 배우로서 자신의 아픔을 연기에 녹여냈고 그녀의 영인은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영화 제작 과정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치유 과정이었다. 우리는 잊고 살았던 과거의 아픔들을 다시 마주해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것을 견뎌냈다. 준호는 영화 제작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강성그룹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화에 필요한 특수 효과와 장면들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잊혀진 첫사랑의 흔적, 기억의 재구성 등의 찬사가 쏟아졌다. 특히 이지은의 진정성 있는 연기와 내가 구현한 아름답고 상징적인 공간 디자인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영화는 박스오피스 신기록을 세웠고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작품성까지 인정받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영화의 성공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강성그룹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더욱 집중했다. 그는 강성미래 재단을 설립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의료, 주거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그는 빈곤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와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나는 재단의 공간 디자인을 총괄하며 모든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지은의 재단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녀는 기억상실증 환자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의 재단은 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희망의 전도사 역할을 했다. 나와 준호는 어느덧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 별장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우리는 별장의 비밀 서재에서 조촐한 약혼식을 올렸다. 낡은 오르골은 우리의 행복을 축하하듯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했고, 빛바랜 초승달 목걸이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듯 반짝였다. 우리의 손목에 새겨진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겨낸 시련과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별장에서 조용하고 따뜻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연예계의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담긴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이지은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들러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결혼식에는 강 회장님과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우리가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축복이 가득했다. 결혼 후 우리는 별장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별장은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우리의 사랑과 추억이 깃든 공간이 되었다. 우리는 매일 밤 별장의 서재에 앉아 함께 책을 읽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미래를 꿈꾸었다. 우리의 삶은 그 어떤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했다. 나는 나의 디자인 랩을 통해 도시 재생 프로젝트 ter을 시작했다. 나는 낡고 버려진 도시 공간들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문화 공간과 주거 공간을 만들었다. 나의 목표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준호의 강성그룹은 이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도시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나갔다. 우리의 삶은 바빴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한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우리는 매주 주말이면 봉사활동을 함께 다녔다. 이지은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환자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 준호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에게 멘토링을 해주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우리는 우리의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우리는 별장의 서재에 앉아 아기에게 들려줄 자장가를 함께 만들었다. 그 자장가는 우리가 어릴 적 함께 연주했던 피아노 멜로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는 아기에게 우리의 모든 사랑과 희망을 담아주려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 준호가 있었고 우리의 삶을 함께 채워나가는 소중한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나의 든든한 가족 이지은이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것은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희망의 건축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공간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세상의 모든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